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자정 넘어 이루어집니다. 사우디 리야드를 부산이 바짝 추격하는 추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감시초소 복구에 나선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을 찬 북한군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해 감시초소 복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남북 간 군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2달 연속 올라 8개월 만에 다시 5%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달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들어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징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틀 동안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석방될 예정인데 50일째 억류된 생후 9개월짜리 아기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와 강원과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기온은 갈수록 떨어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를 가를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182개 회원국 대표단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투표에 앞서 최종 후보 도시인 대한민국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경쟁 PT도 예정돼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다면 2차 투표가 이뤄지고 여기서 다수표를 획득한 국가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됩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현지 시각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자정쯤 투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개최지 결정이 끝날 때까지 뛰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역동성을 인상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이 민관 원팀의 그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북극의 한기가 몰려오면서 당분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한다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추위 현황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화천, 북부 산간 지역에, 경북은 영양군과 북동산 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부터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오늘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를 보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영하 12.7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2.4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3.8도, 경기 파주 영하 3도, 서울도 영하 0.6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날씨가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기가 원인입니다. 이른바 북극 한파인 셈인데요. 11월 말 아직은 늦가을이지만 기온이 한겨울처럼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을 보면 내일 영하 4도, 11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일 낮부터 충청과 호남, 수도권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주말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4%로 9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5.33%로 9월보다 0.06%포인트 올랐고 가계 대출 금리는 5.04%로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 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6%로 5월 이후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집계된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958톤으로 지난해 2,420톤과 비교해 4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동해안 주요 어종인 오징어 등 자원 고갈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어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징어와 고등어의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징어의 경우엔 지난달 비축 물량 500톤 방출에 이어서 1,005톤을 추가로 공급 중이고 신규 수입 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고등어의 경우엔 다음 달 4일 10,000톤을 추가 공고하고 명태도 비축 물량 3,000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잇따라 촬영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정식 임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위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이탈리아 로마시와 27일 오전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의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했는데 여기엔 미국의 전략자산도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위성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북한이 아직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노출시키는 순간 위성의 성능과 실제 작동 과정들을 전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 기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은 또 만리경 1호에 대한 세밀 조정을 예정했던 다음 달 1일보다 하루 이틀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정찰위성 발사 일주일여 만에 전력화가 되는 셈인데 아주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라던가 촬영이 좀 정확하게 잘 되도록 맞추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그것도 많이 걸리고 짧게 걸려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 방송은 평양 위성관제소 주변에서 대규모 부지 확장과 건물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성시설 확장 공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재무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해오던 JSA 내 북한군 근무자는 북측이 합의 파기 선언을 한 지난 23일 이후부터 권총을 다시 차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합의 가운데 JSA에서의 비무장화도 파기한 걸로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우리 측의 비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무장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모레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진행하기로 한 정찰 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 사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롭게 설정된 발사 시점은 다음 달 2일이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는데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트럭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호스를 꺼내 거침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뒤이어 정차한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일사불란한 모습.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리고 트럭 문을 열어 내부까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광봉을 꺼내 차량 이동을 안내합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길도 서서히 잡혀갑니다. 침착하게 화재 현장에 대응한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7명이 비번 날 단합을 위해 강원도 속초 여행 후 돌아가는 길에 화재를 목격한 겁니다. 바로 몸이 반응해서 바로 이제 진압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진압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민 2명도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보탰습니다. 15년차 베테랑부터 1년차 신입 직원까지 7명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 터널 안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터널 내 차량 안내와 담당 소방서 신고까지 마친 소방관들은 불을 모두 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몸이 항상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반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진압을 했고요. 인명 피해 없이 잘 끝나서 저희 천만다행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인질과 팔레스타인 죄수들의 추가 맞교환에도 합의했지만 정작 휴전 나흘째 인질 석방은 예상보다 지연돼 밤 늦게 이뤄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질과 죄수를 맞교환하며 교전을 멈추는 기간이 이틀 연장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이틀 연장에 합의했다고 중재 역할을 맡아온 카타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같은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10명 석방에 휴전 하루 연장이라는 앞선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갇힌 팔레스타인 죄수 60명이 추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백악관도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Now, in order to extend the pause, Hamas is committed to releasing another 20 women and children over the next 2 days. We would, of course, hope to see the pause extended further, and that will depend upon Hamas continuing to release hostages. 커비 조종관은 미국인 인질이 아직 8-9명 정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인질이 풀려나도록 추가 연장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나흘 예정으로 시작된 휴전이 오는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정작 나흘째 인질 석방은 늦어졌습니다. 휴전 사흘 동안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은 39명으로 애초 합의한 50명까지 11명이 남았는데 이들의 석방이 밤늦도록 지연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마스 측에서 아동 인질과 어머니를 함께 석방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게 석방 지연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석방이 늦어지면서 이집트와 카타르가 또다시 중재에 나섰고 이집트 정보국이 이견이 해소됐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27일 밤늦게 프랑스와 독일, 아르헨티나 등의 이중 국적자인 이스라엘 인질 11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오퍼 교도소 등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33명을 석방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으로 현재까지 50명의 인질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만 1살도 되지 않은 아기는 여전히 가자 지구에 붙잡힌 채 납치 50일째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일시 휴전 나흘에 걸쳐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 명단 50명 중에 생후 9개월 된 크피르 비바스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중 최연소인 크피르는 4살형 아리엘과 아빠 야덴, 엄마 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남부 니르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됐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고 정책을 내놔도 사법 문제에 가려졌다며 당내에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조정, 당원권을 크게 강화한 것을 놓고 비명계에서는 총선 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재명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탓이라고 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혁신위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더 정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치열하게 싸웠던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의 말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당화 논란 언급하셨는데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식되어야 하는 과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대의원제 축소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님들 반발이 좀 있으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인데요. 자,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당내에는 예.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또 그룹이 있어요. 예. 저 이낙연 전 대표님의 발언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이재명을 향한 이재명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진단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내셔야 되고 물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와 싸울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위기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이낙연 대표님이 이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마치 민주당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하듯이 특히 뭐 다당제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건 대단히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저 발언을 했을까요? 그거 간단하죠.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하는 발언은 항상 총선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선용이요? 지금 저는 비명계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네. 비명계 의원님들이 느끼는 총선에서 공천 위기의식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누가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경선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감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당심을 얻고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이낙연 대표님처럼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왜 저 발언을 이 시점에 했다고 보세요? 일단 비명계 의원들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명계에 대한 당내 어떤 차가운 인식들 이런 속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본인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저는 걱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재명 대표를 뒷받치고 있는 이제 이 강성 팬덤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당내 부분에서 상당한 저는 이제 어떤 그 공감을 본인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민적인 여론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뭐냐? 그것이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이 두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 당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을 깨고 있는 거고 그 전통을 우리가 본인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회적으로도 저는 아주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했었던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문제 그리고 추후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확연하게 리더십이나 당의 운영의 행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다르다.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그 안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이 통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당무위에서. 그걸 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보세요? 글쎄 어쨌든 이 지금 공천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당대회 룰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대의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권리당원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에 있어서 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그것이 꼭 준다. 제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지배력을 저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총선이 아니라 민주당 내 선거, 전당대회 선거 룰인데 이게 결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잘 정치적으로 훈련된 권리당원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으로 들어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는 그런 공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태규 의원의 해석이었고요. 안민석 의원께 또 여쭤봐야죠. 권리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것.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일단은 한 3배 정도 높였는데 결국은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의원 한 표나 그리고 권리당원 한 표. 이번 개정은 총선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러니까요. 내년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선거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 마치고 6월경에 전당대 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시합 앞두고 룰 변경을 한다는 거는 출전 선수들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대의원 제도
특권, 대의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그 요구가 있었고요. 대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지역위원회에서도 대의원들이 수십 명씩 있어요. 그렇죠. 이 대의원들이 표의 등가성이 기존에는 60대 1이었거든요. 그동안 60대 1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20대 1대로 하자. 이미 국힘은 1대1로 하고 있어요. 대의원 특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줄일 수가 없으니까 20대1로 줄인 건데요. 당의 중심은 당원입니다. 이게 민주정당의 요체죠.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당에 나갈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 크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유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총선 끝나고도 심지어는 당대표 재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를 개파 간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바람직한 방향은 권리당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들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 막말 문제를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또 쓴소리가 나왔죠.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 초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 변죽만 늘리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얘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남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도덕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꼰대 정당. 인요한 위원장 빨리 퇴장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계엄 저지선이 과반이라면서요. 그 김용민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국힘에서 또 국힘 윤재욱 원내대표님이 검열을 합니까? 그 의원님들 저희들 뭐 160명 되는 의원님들 페이스북에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용민 의원이 오죽했으면 저런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독재 권력으로 저는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계엄령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언론 탄압하는 거 보십시오. 그 진행하던 앵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최근에 다 사라졌어요. 정말 이게 독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년에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의석을 이상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독재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참 똑똑하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은 이유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1차적인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아무리 발부동 치더라도 대통령께서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위장수를 쓰더라도 이번 총선은 어차피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과 정권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과반의 의석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과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경우에 윤석열 독재 정권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 저희 윤재호 원내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말 허무맹랑하고 이제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아주 정말 중대한 천재지변이나 정말 뭐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 어떻게 계엄령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이 구비돼 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선거에서 이겼다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저 이 발언이 과연 전 국민을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저는 이분도 어쩌면 정말 개딸들한테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이거 개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 이건 정말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진정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분 감정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예. 정신감정까지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시고 박근혜 정부도 말년에 실질적으로 계엄령 준비를 했었어요. 국회에 탱크를 몇 대 배치하고 광화문에 어떻게 군대를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군사 계획도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용민 의원님이 표현하신 계엄령 그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총선 끝나고 국힘이 가반 의석을 가지고 독재 정권이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각에서 또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 지금 하거든요. 예. 물론 뭐 당에서는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 가지고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 탄핵을 갈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네. 무도한 그런 발상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권력이나 여당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과도한 정말 막말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걸 야당 심판해야겠다. 야당 심판해서 정부 여당이 정말 일 좀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막말, 특히 계엄령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대를 아예 인정조차 안 하는 정말 심각한 정치적 막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효한 혁신위원장 지난 일요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 이게 부모 탓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제 인효한 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사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거진 게 국민의힘 혁신이 조기 해체설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차분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지도부가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파격과 공감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인효한 혁신위원장께서 처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였던 징계를 해제하고 그래서 화합을 일단 우선 화두로 끌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런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발언은 저는 정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사과한 것, 이거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인효한 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비약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혁신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혁신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만들어진 혁신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고 연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당의 모든 분들이 저는 노력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지 이런 구설수 한두 개를 가지고 혁신을 종료해야 된다. 이건 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
이뉴한 혁신위의 각종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꼰대 정당 이미지만 강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의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네. 그 혁신위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조화롭고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녹여내느냐. 이게 저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고 정치력의 과제라고 봅니다. 험집 출마 요구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결론을 못 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낸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나 그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을 당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과제를 혁신위가 던져준 것이고 그 부분을 현재의 지도부나 당의 전체적인 정치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민주당 있겠죠.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 한번 여러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뉴한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의원님께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실패했다고 이제 그러시지만은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이미 저는 깡통 혁신위원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다. 뭐 개인기가 뭔가 현란한 것 같은데 아주 이슈 메이커가 된 거는 같은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깡통 위원장이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마치 뭐 중학생 나무라듯이 뭐 부모 잘못이다. 그걸로서 저는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훅 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보면은 신당을 만들까? 그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자아내고 있어요. 만들까가 아니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보나 보죠? 갈수록 왜냐하면은 돌아갈 다리를 태우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볼 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한동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결정적인 아킬레스는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면서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돌아갈 다리는 태우지 않고 있다.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긴다. 의구심을 사람들이 자아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제 험지 출마 이야기를 본인이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내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쭉 이제 당과 상의도 하고 여러 정보들 탐문해 본 결과 마땅한 대안이 없다. 해서 이제 저라도 깃발을 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거죠.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하태경 의원한테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하태경 의원도 어려워지고 국민의힘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에 험지에 나가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애정어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 지역구 포기하고 상경할 때 되게 높게 평가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인데 존경하다는 문자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로가 험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정 지지도나 또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의 시기적인 총선의 성격을 봤을 적에 서울의 강북적 전체가 저는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쉬운 지역은 저는 없다고 보고. 쉬운 지역은 없다. 그래서 종로가 쉬운 지역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이 종로가 갖는 정치적인 위상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도 아마 본인이 험지나 어려운 지역, 서울로 올라서 출마했을 경우에 본인도 삼선이고 정치적인 위상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종로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의 출마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종로 지역구는 지금 최재형 의원이 계시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님도 계시고 예. 또 최재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선 주자였고 감사원장 했을 적에 그렇죠. 국민적 예. 관심을 높게 받았던 분이고 예. 그래서 이건 그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위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상과 관련돼서 누가 적임자냐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예. 이런 이제 조금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종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졸지에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블랙 코미디의 주인공이요? 어떤 점에서요? 종로는 저희들이 볼 때 험지예요. 그다음에 최재형 저 의원님은요. 예. 제 동료였던 김재윤 의원의 예. 그 아주 부당한 재판을 판사 때 내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재윤의 절친이었던 안민석이가 가서 안민석 복수를 의원이 해라, 가야 된다고요? 복수를 해라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 김재윤 의원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아, 여담이죠? 근데 예. 종로가 흠지입니까? 국힘에게 흠지가 아니고요. 일단 최재형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재형 의원 공천을 배제하고 하태경 의원을 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태경 의원은 왜 것이죠. 종로에 가겠다고 한 걸까요? 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하태경 의원이 직접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의 공적이 있다. 예. 정청래와 안민석이다. 그렇게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최소한 마포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오산으로 오셔서 거기서 험지 싸움을 벌이는 것이 본인의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지는 것이죠. 오늘 저 종로 출마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포나 오산을 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면 이탄희 의원이요? 이탄희 의원도 기득권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 정지역구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네요. 저런 게 바로 정치인의 헌신과 결단과 용기입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다시 퇴행하면 안 된다.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것은 구태다. 연동형을 유지를 하되 위성정당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탄희 의원은 오늘 배수진을 친 거예요. 네. 마지막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나 이거 이 연동형 이거 계속 그 당에서 이거 유지해 달라. 대신에 내가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동형이든 기존의 지금 저 선거제도든 병립형 간에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도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준 연동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거에 이 제도가 병립형이었고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지금은 엄혹한 검찰 정권 시대이고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의 총선이기 때문에 병립형을 가지고서 이 윤석열 정권과 한판의 승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준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 개혁에 꼭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탄희 의원께서 이게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만큼의 이게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 험지 출마 이 부분이 조건 없는 험지 출마가 아니고 조건부 험지 출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실천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저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사수하고 싶었다면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민주당 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저는 이탄희 의원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 제도를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이탄희 의원님 보면은 남을 탓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던지고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정치라는. 네,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 같죠. 2030 부산 엑스포의 운명을 결정할 세계 박람회 기구 BI 총회
오늘 밤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정을 넘긴 시점에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정부가 최종 PT를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진심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정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조금 뒤 우리 시간 자정 무렵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173차 세계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개최지 투표에 임할 예정입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중량급 인사들이 우리 국민의 유치 열망, 부산의 매력, 그리고 참가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경제강국 대한민국, 관광대국 이탈리아, 자원부국 사우디 이 세 나라의 3파전입니다. 세 나라가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친 뒤 회원국 대표들이 전자투표로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나라가 없다면 많이 득표한 두 나라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많이 득표한 나라로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온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3도나 낮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에 약하게 눈도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